판을 멀리서 보기라는 제목으로 264페이지에 있어서 이 책 구성이 조금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멀리서 보기 하는데 소제목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라. 비판과 비판자를 평가하라. 말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 까지가 한 방법론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큰 제목으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서두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판을 멀리서 봐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264페이지에 보면 집단의 도덕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회에 순응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타인에 대한 비판에 민감해져 쉽게 조종당한다라고 이렇게 두 양 가치를 대립을 시켜놨죠. 제가 이 단어로 정립이 되더라고요. 사회화라는 것과 변화. 네. 우리는 이런 집단에 살면 사회화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집단의 약간의 참 다르게 보이려면 비판이 들어옵니다. 집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창의가 많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구조는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적절한 선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이런 사회화와 그리고 창의를 적절한 경계 안에서 경영을 하죠. 그래야만이 되니까. 비판은 가장 가까운 집단에서 발생하기에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우리가 길 가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죠. 근데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큰 우리가 상처를 받죠. 그래서 친구와 가족은 큰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감정의 원천이기도 하죠. 근데 친구는 조금 덜하긴 하죠. 안 보면 그만이고, 직장은 안 다니면 그만인데, 가족은 부정적인 내용이 되면 안 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가족이 참 오묘한, 영성적으로 보면 되게 오묘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잘 풀어내면 세상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면 큰 것도 다 잘 다스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슬픔은 우리가 큰 기쁨을 가져오고요. 작은 슬픔은 작은 기쁨을 가져갑니다. 이게 항상 뭐 딱 대비되는 거죠. 265페이지에 너무 좀 멋지게 써놨죠.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평화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 이것만 보면 완벽한 거죠. 관계도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평화도 안 깨면서 다른 사람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 아까 말했던 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타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얘기죠. 우리는 아무리 타인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런데 비판적 의견은 그리고 비판적 의견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죠. 내 의견, 나를 바라보는 내 의견이 보통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 가치관이고 자기 주관이고 이런 거죠. 265페이지에 네, 이성보다 모방을 따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세네카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던 사회화죠, 이게. 이성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뭐 본심이라든지 이런 거고 모방은 주변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사회화, 그게 사회화죠, 결국은. 질문이나 비판을 받을 때 원칙들을 기억하고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죠. 질문이나 뭐 강의를 할 때도 질문이나 이런 걸 받을 때 원칙이 없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강사도 그렇고, 뭐 우리 토론 프로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 자기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보통. 원칙을 기억하고 가치를 명확히 해야죠. 당신이 추구하는 대상이 희미할수록 외부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뭐 문학적 표현까지도 여기 나오죠.
대상이 희미할수록 외부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뭐 자신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으면 네,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상이 희미하지 않고 대상이 너무 명료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기 목적에 뚜렷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요. 자신의 길로 갑니다. 또 부정적인 얘기는 또 뭐냐? 되게 외골수예요. 사회화가 덜 되죠. 아,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라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는 이 한 줄로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희미하면 네, 외부 영향을 받지만 예, 제가 의견을 낸 것처럼 희미하면 타인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휘둘린다는 얘기는 외골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연할 수 있다는 얘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런 가치들이 양립하면서 가는 거죠. 166페이지에, 네. 타인의 의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바꿀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한다면 당신의 마음도 공범이다. 에픽테토스. 네. 뭐, 스토아 철학의 핵심, 끊임없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그 지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멋있죠. 바꿀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힘들어하는데 따져보면 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한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에픽텍토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문학가죠. 당신의 마음도 공범이다. 누가 비평을 했는데 당신의 마음도 힘들다면 당신의 마음도 공범이란. 결국 마음을 분리해버린 거죠. 나와. 네.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런 게. 그래서 철학을 하거나 영성에 깊어지려면 네, 이런 문학이나 이런 언어에 대해서도 좀 깊어야 될 것 같아요. 167페이지에, 네. 누가 나를 경멸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다. 나의 임무는 경멸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얘기인데, 네, 뭐 비슷한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결국 마르크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라. 아, 그게 목표여야 한다. 경멸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목표로 해라. 에픽텍토스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서 있는데 내 팔을 위로 이렇게 뜩 들어 올려버리면 우리 거부하겠죠. 왜 내가 서 있는데 네가 내 팔을 들어 올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 상대방의 의견에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공범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음,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바라는 것은 정상이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런 존중을 얻는데 달리지 않았다. 집착하면 불안해지고 만일 얻었다면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서 불안감에 계속 시달릴 것. 그렇죠. 존중을 바라는 건 당연히 인간적인 그 본능적인 거에서 나오는 정상인데 그런데 마음의 평화는 뭔가 성취하거나 존중을 얻었거나 부와 권력을 얻었다고 마음의 평화는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결국. 네.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268페이지에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분인데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게 된다. 이게 뭐 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존중해라 너 자신을. 너를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은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면 답을 별로 못 내요. 다들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되게 사유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자신을 존중하면 자기 행동에 확신을 품게 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될 거다. 그렇죠. 그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사랑할 거니? 라는 제가 좀 사유를 하게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존중해야 되니?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결국은 이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만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식만이 내 존중감을 높이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고 막 뭐 치장한다고 하는 게 그 게임이 아니라 그 결국은 이를 실천하려면 고단하게 자기 절제 속에서 살아야 돼. 되게 힘들어야 돼. 하루하루가 되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해지면 안 되죠. 그래야만이 네,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 268페이지에, 네. 외부 비판에 대한 해독제는 내적 존중이다. 네. 우리 스스로가 존중을 하고 있으면 외부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좀 덜 상처받겠죠. 외부 비판이 오더라도 자신이 옳다면 견딜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약간 좀 더 사유를 하다 보면 나는 되게 바른 일을 했는데 전 국민이 오해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 모든 미디어가 완전히 싸잡아서 나를 휘둘리면 우리는 견딜 수 없죠. 네. 그때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도 나서서. 내가 옳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리 나는 옳더라도 오해가 있거나 하면, 네,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아무리 내적 존중이었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많이 자살도 하고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비판과 비판자를 평가하라. 네,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나를 비판할 자격이 안 돼라는 얘기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잖아요. 비판하기 전에 비판의 가치와 비판자를 평가하라. 분명한 사실로 공격을 받는다면 기꺼이 웃으며 받아들여라. 일단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면 상대가 공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막 나를 욕하면, 네, 맞아, 맞아 하면, 논쟁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네카가 재밌죠. 이 친구가. 사람들이 내 대머리와 약한 시력, 얇은 다리, 체중을 조롱한다. 그들이 말한 게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이게 모욕이 될까? 하고 세네카가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가 대머리고 시력도 약하고 다리도 얇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이런다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이 사실인데 뭘 그게 모욕이냐 하는데 현대법과는 좀 상충되죠. 지금 현대 이 법률 체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법과는 좀 상충되는 얘기다. 아이의 울음이나 개 짖는 소리에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되게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 괴로워하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좀 사유를 하다 보니, 위의 말처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생각은 우리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비판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죠. 왜? 우리가 그 말이나 문자의 댓글 악플을 보는 순간은 일단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이 댓글을 쓴 애들은 나를 비평할 자격이 없어.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는 그 비판을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원시 시대의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에서는 내가 약한 놈이고 나쁜 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마음을 좀 다스려서, 저렇게 댓글 쓰는 애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일단 첫 번째는 그 댓글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싫을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아무리 개소리라고 해도 상처받는 건 상처받는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사유를 하다 보니까 나왔고요. 또 그 비판적 의견을 작게라도 인정하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아닌 내용이 있지만 부분적 자명함이 있잖아요. 한 단어는 맞아, 이건 내가 있어 하면서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세네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을 극복하는 것이 위대한 마음의 특징이다. 모욕을 작은 개들이 짖는 것처럼 여겨, 세네카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친구가 맞는 얘기가 모욕을 극복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위대한 마음의 특징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현자 애들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일반 범부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뭐 이런 현자도 아니잖아요. 힘들죠. 당연히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위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모욕을 힘들게라도 극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토아파는 이런 사람들이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결국 무지가 모르는 게 죄고 악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아, 잘 모르는데 뭐 그게 뭐 나쁜 일이야? 아, 모르는데 어떻게 라는 했는데, 그거는 그냥 현상계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명료하게 아시는 분들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왜? 지옥 가기가 얼만큼 싫겠어요. 그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 그런데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그래 좀 뭐 몰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쁜 짓을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뭐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도 막 많잖아요. 이거 불교적으로 해서도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자신이 환생하는 느낌을 명료하게 알면 뭐 죄를 짓기가 쉽지 않죠.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그냥 좀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이번 현상계선 짓고 지옥 가더라도 뭐 50년 뒤에 지옥 가더라도 그때 내가 유황불 맞을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는 그냥 요 탐진치를 나 발휘할 거야. 그리고 50년 뒤에 죽으면 나는 그냥 지옥에서 그냥 뭐 당할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선택이죠, 그건. 여하튼 그것도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알면 죄짓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공감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늘 비판만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맺히지 않는 것,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맺히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은 늘 있다라는 얘기. 그런 사람들에게 화내는 대신 교육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기꺼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때만 가능하다. 아니면 시간 낭비다. 네. 변화할 의지가 있어야만 말해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죠. 안 그러면 시간 낭비라는 거, 이 저자도 되게 직설적이죠. 이게 약간 꼰대 문화 생각나더라고. 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 꼰대도 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인정하고 이야기해야죠. 내가 이야기했다고 조직에서 사장이면 사장이 이야기했다고 조직이 변화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절대 안 변하죠. 마음이 그 내부 직원들이 벌써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한 2, 30%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사장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안 그러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근데 우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게 조직이니까. 271페이지. 타인의 비판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볼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피드백, 비판의 이점이죠,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제가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위대한 기업들, CEO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이런 비판,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자들이죠, 거의. 그런데 피드백은 정말 되게 위험하고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엄청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드백은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들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CEO들 중 몇몇 정말 엄청난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자기가 이 조직의 장이 되어야 되느냐, 물러나야 되느냐를 익명으로 투표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50%를 넘어가면 CEO에서 물러나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5명 된 조직에서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더라고요. 예,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272페이지, 비판의 타당성을 분석하라.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버리고, 비판이 당신의 마음의 요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냐, 뭐 그냥 무시하냐, 그냥 받아들이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272페이지에, 당신이 좋은 생활 습관의 장점을 깨닫게 되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지지만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는 힘들다. 실제 변화는
사람 안에서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 강한 의지는 아니더라도 난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변할 거다라고 상수로 두고 이야기하셔야 된다. 네, 수도학과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모범을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당신이 배운 것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걸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몇 년 전, 1, 2년 전에 유튜브에서 자기 개발 강의하시는 친구들이 자기들 10억, 100억 벌었다는 거 통장 막 증명하는 뉴스가 좀 많았어요. 예,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기 개발을 할 만한 강의를 해. 나는 10억을 벌었어요. 통장을 막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었죠. 뭐 약간 뭐 거짓 통장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게 결국은 실행과 결과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독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청취자들한테 강력하다는 거죠. 양들은 목자에게 먹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풀을 토하지 않고 그저 젖과 양털을 변화시킨다. 에픽톡테서도 거의 뭐 문학가죠, 보면. 이런 표현은 뭐 저는 평생 가도 못하겠죠. 근데 여하튼 이런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당신도 배운 걸 토하지 말고 소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신의 행동이 곧 당신의 메시지가 된다. 설교보다 행동이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은 지시보다 당신의 행동에 더 관심이 많다. 네. 뭐 말은 뭐 누구나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지만 행동도 일시적으로는 뭔가 잘할 수 있지만 행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뭔가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행동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죠. 보면. 마지막 페이지고요. 네. 에픽텍토스의 이야기. 좋은 일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는다. 뭐 맞죠. 효율적인 길은 있지만 지름길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말장난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효율적인 길은 있지만 지름길은 없다. 효율적인 길이 지름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아, 100m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10만큼의 노력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00m, 100m를 가는데 5만큼의 노력이 들었다. 이게 이제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길은 없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100m를 가는데 1시간에 갈 수 있지만 100m를 가는데 30분에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효율적인 길이죠. 엄청 막 에너지는 똑같이, 노력은 똑같이 1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책에는 안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미루면서 빠른 결과를 기대한다. 네,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행동은 빨리 옮기고 결과는 인내해야 한다. 네. 애덤 그랜트라는 그 UCLA 젊은 교수가 했던 얘기가 이게 전략적 지원이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하고 빠르게 성취를 내면 결과를 잘 낼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빠르게 실천하고 결과가 안 나와야지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딱 했던 결과가 나오면 그걸 더 이상 안 쳐다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창의하고는 성공하고는 좀 관련이 덜하다는 얘기를 애덤 그랜트도 전략적 지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동은 빨리 하고 결과는 기다려라. 일부러 좀 늦게 해라. 이런 얘기죠. 위대한 건축물들은 그걸 오랫동안 눈으로 그려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었다. 가치 있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삶이 훌륭한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또는 수십 년을 두고 생각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 너무 뻔하지만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네. 먼저 자기 삶이 베스트여야 한다. 이 얘기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적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주말에 양평 갔다 와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닥치는 대로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힘들어서 오늘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 아까 265쪽에 세네카가 말했듯이 이성보다 모방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모방이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사회화되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어, 학습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무기력도 뭐 학습된 무기력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방이다. 이런 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서 이렇게 보면은 쭉 아까 얘기 계속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까지 똑같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양성평등 주간이 9월 첫째 주인데 시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시문화 개그우먼하고 김원효 개그맨 부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어렵게 이렇게 성공했는데 거꾸로 생각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 휘둘린다는 거는 유연하다고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 지구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가끔은 지도를 고등학교 때 인문지리 시간 생각나는데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아래서 위로 보고 위가 아래가 되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도 생각도 그렇게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66쪽에서 계속 어, 타인의 의견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랬고 바꿀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꿀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 이게 잘 배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부부가 양성평등하게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부인데 서로 성격이든 뭐든 이렇게 다른 사람인데도 잘 살아올 수 있었고 했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데 두 사람이 얼만큼 다른지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해서 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의 그 내용하고 제가 또 서울구치소에 9월 8일인가 그때 가서 또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또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성평등 해야 되는 그 단어 중에서 우리의 단어 중에서 집사람, 안사람 이렇게 하는 거를 어, 뭐라 그랬더라? 뭐, 음, 집, 집, 잊어버렸어요. 그걸로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했는데, 배우자 말고, 다른 우리한테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는 했는데, 그랬고, 예, 그 다음에 또 효자손, 아들 자자가 들어가니까 효자손, 이것도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등 긁게, 뭐, 이렇게. 그렇게 바꿔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부부 관계에서도 일상 인간 관계에서도 존중과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68쪽에도 저 아래쪽에 보면 외부 비판에 대한 해독제는 내적 존중이다.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서 무슨 해독제는 뭐다고 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긴 했는데 또 해독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네, 문장을 더 멋있게 만드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은 세네카 글을 해석을 했을 때 있어서 사람들이 내 머리와 약한 시력, 얇은 다리 그랬는데 어 저는 얇은 다리 이러면 종이와 책
두께가 있는 것을 얇다, 이렇게 두껍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리는 둘레가 있기 때문에 굵다, 가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거슬리고요. 그다음에 그한 글자 들여쓰기 문단에서 들여쓰기도 들여쓰기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슬렸는데 그것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작가님하고 거기다가 음, 블로그에다가 카페에다 글 올리면서 자동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한 글자 들여쓰기가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고 있구나. 그것도 변화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도 뭐 가늘다 이래야 되는데 얇다, 굵다 막 이렇게 얇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잘난 건 아닌데 국어 국문학과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얇은 다리, 가는 다리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이렇게 쓰겠죠. 얇은 다리로. 지금은 가는 다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존댓말 아니고 표준어도 서울에서 사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말이 되듯이 이것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얇은 다리도 표준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게 제약이다. 네, 악이 된다. 이거.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아는 게 힘이다 그랬는데 모르는 것은 어, 악이 된다. 이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음, 아까 273쪽에 에피텍토스 그 행동 얘기하면서 양들은 목자에게 먹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문학적 표현. 네, 그래서 가끔씩 멋진 표현들이 책에서 자주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작가님께서도 우리가 표현을 좀 더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전략적 지원. 네, 네, 이런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네, 쓴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 거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네, 소장님, 저도 이 시간 아니면 이걸 소리 내서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영혼을 세우는 선택. 이익과 원칙 중 원칙을 택해야 한다. 가을에 첫 기운이 내려앉은 선사. 오래된 소나무 향이 바람에 묻어와 고요한 뜰을 감쌌다. 매미 울음은 줄어들었고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며 기와 지붕에 따뜻한 금빛을 퍼뜨렸다. 제이와 빛은 경내의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제이. 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한다. 빛, 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게 내 이익에 불리하면 선뜻 못하겠어. 원칙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 제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 빛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흔한 갈등이지. 누군가는 말하더라. 술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거래는 정직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상대를 밟아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면서 결국 타협한다고. 다 똑같아. 이익과 원칙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지. 제가 나뭇잎 하나를 주며 말한다. 근데 세상은 원칙 지킨다고 보상해 주지도 않잖아. 오히려 타협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자꾸 흔들려. 어차피 세상이 깨끗하지 않은데 나만 깨끗하면 뭐해?
빛이 절의 처마 밑을 천천히 올려다 보며 말한다. 그래, 요즘 세상은 원칙을 엿가락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는 사람을 더 높이 쳐주는 구조 같지.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자기 영혼을 속이는 거야. 사실 우리 모두 예전에 수도 없이 타협해왔어. 전생에서 송나라 상인이었을 수도 있고, 로마 시대 고리 대금업자였을 수도 있지. 원칙과 이익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망설여진다면 이전에도 정직함보다는 이익을 더 중시했던 습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습성이 몸에 밴 채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원칙 앞에 흔들리는 거야. 칼로 밧줄을 자르듯이 탁 하고 끊어야 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결국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건 그냥 태생적인 게 아니라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네. 빛이 말한다.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돼. 이번에도 타협하면 다음 생에도 같은 시험지를 받게 돼. 중요한 건 자기를 다스리는 힘, 그리고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야. 그게 없으면 수백 번의 환생을 해도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제인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원칙만으로, 원칙만으로 선택하는 게 너무 두렵고 어려워. 내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겠지? 빛은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낸다. 맞아. 원칙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게 내 영혼을 크게 이익 보게 만드는 길이야. 올바른 선택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직 여물지 않는 아이 같은 거지. 중요한 순간에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격과 강단이 없다는 건 아직 미숙아라는 뜻이야. 올바른 행동이 습관화되기 전에는 누구도 성숙한 인간으로 불릴 수 없어. 제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결국 원칙을 지킨다는 건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옛 습성과 맞서 싸우는 거네. 빛은 미소를 짓는다. 바로 그거야. 원칙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이익은 잠깐이지만 원칙은 너를 끝없이 성장하게 하지. 내 영혼이 성숙한다는 건 옳다는 건 옳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익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이상을 따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해. 이것이 인간의 목적인 인성을 개발하는 거야. 선사의 범종이 저녁을 알리듯 울려 퍼졌다. 공기가 차분히 식어갔고 하늘은 짙은 보라색으로 번져갔다. 제인은 돌담 너머로 떨어지는 첫 단풍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익은 순간의 달콤함이고 원칙은 내 영혼에 뼈대를 세우는 일이구나. 그 뼈대를 놓치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쳐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겠지.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소장님. 네, 저는 작가님의 지금 쓰신 이 글이 책으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잘 읽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잘 읽어지고 또 내용도 깊고 옳은 행동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스토어 철학 같은 옳은 행동. 네. 음, 자, 우리 소장님 구겨진 내 마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 구겨진 내 마음 다림질하기. 집에 손님이 온다거나 시부모님이 오실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 같다. 미리 걱정하고 불평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와 그 과정을 즐긴다면 스트레스는 많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한두 번 방문해 하룻밤만 주무셨던 시부모님이셨다. 6명의 자녀들이 있으니 하룻밤만 지내셔도 일주일은 거뜬하다. 큰형님 댁부터 출생서열 순서대로 하룻밤씩 묵고 가시는 것이 시댁의 가족 문화가 되어 굳어진 지 오래다. 손님이 오시기 전 내가 해야 할 일은
청소부터 시작된다. 손님 맞을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퇴근 후 저녁마다 정리정돈을 조금씩 한다. 어느 순간 놀랍게도 우리 집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운다. 그리고 음식은 무엇으로 할까? 목록을 적어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음식으로 커다란 6인용 식탁 위에 가득 차린다. 겨우 두 끼니 정도 드신다.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놓은 것을 보시고 막내야, 너는 호텔 요리상처럼 정성껏 잘 차렸구나. 시아버님의 칭찬에 흡족한 마음이다. 시부모님의 방문도 비가 그치듯 그칠 때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자기 집 개방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하지만 셀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모여 셀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다. 첫날은 맛있는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렸다. 오래전 취득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무색하지 않았다.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밥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 같다.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리정돈을 더 하게 되고 집은 정갈한 모습이 유지가 된다. 우리 집에서 셀 예배를 드리면 청소도 더 하게 되니 지속해도 괜찮다고 말함은 진심이었다. 정말 정강민 작가님은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통제하고 내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는다고 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집중하라고 강조한 것처럼 나의 의지와 선택에 집중하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마음의 평화를 원하면 적게 하고 꼭 필요한 걸 하라고 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시댁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얼마 전 13년째 살던 세입자가 드디어 갑자기 나갔다. 남의 집이라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사용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아 화장실 곰팡이야 방에 커다란 창문 틀 먼지, 방문마다 낙서와 스티커 붙인 자국, 긁어놓은 마룻바닥에 상처난 흔적 등으로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내 마음이 구겨졌다. 마음 다림질이 잘 되지 않았다. 다림질 되지 않은 구겨진 옷을 입는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스스로 내 마음을 챙기고 구겨진 마음을 다림질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세입자 가족과 그녀를 떠나보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라는 거울을 나에게 비추면서 반면교사 삼았다. 평상시보다 우리 집을 더 자주 청소하고 수북이 쌓인 마른 빨래를 개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비가 오면 전에 하던 대로 친정엄마 말씀 기억하며 베란다 창틀 샤시를 더 하얗고 빛나게 청소했다. 깨끗한 샤시에 만족스러워한다. 여름 장마철 화장실은 자칫 곰팡이가 올라올 수가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샤워를 자주 하는 여름철이지만 사용한 수건으로 욕실 벽과 욕조에 튄 물기를 닦는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살림을 아주 잘하는 한 지인 언니로부터 얻은 팁이 있다. 그녀는 향이 강한 락스 대신 식초, 치약,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서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녀 집은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살림 구단이다. 특히 화장실 바닥은 털 많은 양털 카페트를 깔았다. 깔끔한 욕실 화장실의 트렌드인 건식 화장실 풍경에 깜짝 놀란 나는 질문했다. 언니, 물을 자주 사용하는 욕실에 이게 가능해요? 내 질문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미국 여행 다녀온 뒤로 이렇게 하고 있어. 물이 튀지 않으니 얼마나 편한지 라고 말했다. 아직 내게는 거기까지는 도달하기 어려운 숙제다. 마음껏 물을 사용하고 자신의 몸을 닦은 수건으로 욕실 물기를 제거하는 정도는 실천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옳은 일을 하려면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고 직관을 따르고 길을 잃거나 덜렁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무언가를 시작하게 해주는 용기에 잘못할 용기를 가져라. 무의미한 삶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또한 마르코스 바스케스는 말한다. 완벽주의는 미루기의 또 다른 형태이며 잘못된 자기 방어 전략이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데 왜 그러려고 시도하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되 종종 넘어지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라고 했다.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벽해지기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구겨진 내 마음을 다림질한다. 끝.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네, 논평보다 원론적 질문이 더욱 글 쓰는 이에게 상상력을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동안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을 좀 넣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원론적 질문이 훨씬 더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좋다라는 얘기를 봐가지고, 네. 또 모임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원론적 질문.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은 또 뭐고, 쓰고 난 뒤의 느낌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뭐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요, 그냥 숙제를 해야 되니까, 쓰는데, 한 꼭지 써야 되니까 숙제 때문에 빨리 숙제를 하나, 하자,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어, 했는데, 그냥 쓰다가 보니까 구겨진 내 마음질 다림질하기, 그, 내 마음 다림질이 용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썼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원론적인 질문을 묻는 거예요. 이 글을 그러면 쓰면서 든 생각은, 이 글을 어, 이제 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이제 투입돼서 쓰면서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어요? 정강민 작가님처럼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9일 만에 다 읽었어요. 네. 저번에 그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그 책은 6개월 거의 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2월 달부터 작가님 만나서 그 책을 좀 읽다가 샀는데 어쨌든 다 처음에 좀 읽다가 안 읽고 멈추고 있다가 재미있어서 한 번에 쭉 다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하나 글을 써놓긴 했어요. 조금 더 보충해야 되는데 그 수영장 세네카 시 수영장 물 온도 오늘은 그 물 온도는 어떻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스토아 철학 한번 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넣어보면서 글을 써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 흉내 내기 네, 모방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쓰고 난 뒤에 지금 읽었을 때나 쓰고 난 뒤에 느낌은 또 어때요? 어, 조금 제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조금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구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글에서는 지금 그래도 구겨진 마음을 다림질하자, 용서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처음에 용서하자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쓰셨어요? 아니면 그냥 숙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쓰다 보니까 다림질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 2번입니다. 아, 네. 사실은 이때 제가 청소를 좀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저번에 반면교사 내 남의 우리 집을 그렇게 더럽게 해놓은 거 보면서 저희 집은 청소 그래도 집을 수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이 깨끗하거든요. 샤시도 깨끗하고 올수리해서 집이 깨끗해서 곰팡이도 없고 네, 신경 안 쓰면 곰팡이 생기겠지만 곰팡이도 없고 깨끗한 집인데 우리 집은 새 집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봐 13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어느새 지나갔고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헌집이 되어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이런 집은 없대요. 이렇게 사용한 집은 누구도 없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랬으니 제가 슬퍼서 눈물이 나고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랬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는데 집은 이제 다시 이렇게 많이 회복은 되었지만은 그 여기 바닥이라든지 여러 군데 먼지 뭐 그런 것도 다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해서 좋아졌겠죠. 그래도 긁히는 흔적 너무나 잘못 쓴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청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꾸 청소하게 되고 제가 그동안 공부한다고 살림도 안 하고 미루고 그랬는데 이제는 살림 구단 나도 살림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걸 즉흥적으로 인한 네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아서 더 좋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이 글에 관련돼서 뭔가 또, 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작가님 그 스토아 철학을 한번 흉내내서 한번 네. 나도 흉내 좀 내보자. 어차피 또 숙제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에서 했고 요거는 그냥 오롯이 그 음, 전세 그 집 우리 집이 낡아진 거 곰팡이 집을 보면서 너무 놀랬고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지 깔끔하게 잘 하자.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외부에서 우리 집에 매일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장소 제공하고 예배 드리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는 그래도 집이 거의 유지가 되는데,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저는 그래서 손님 오는 거 좋아합니다. 네, 네네. 음. 수화 철학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읽고 계시니까 이런 글을 쓰는데 활용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하나의 팁인 거죠. 네. 네. 이게 내 글로만 있을 때는 왜냐하면 소장님이나 저나 에피텍토스가 했던 것처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깊은 사고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독자들은 야, 에피텍토스라는 친구가 진짜 마음도 공범이다. 이런 문장은 보통, 아니, 우리나라 원탑들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장 자체가. 마음도 공범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할수록 이 내용 자체, 이 글 자체 한 꼭지라면 한 꼭지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마음도 음, 공범이다는 거를 여기에 옮겨내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소장님도 읽고 저도 읽었는데 이 문장을 마음도 공범이다는 얘기를 내가 쓰는 글에 옮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한 문장 옮겨놓은 거는 5초면 옮겨 쓸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마음도 공범이다가 너무 좋아야 돼.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네, 옮기신 것도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옮기셨을 거라고. 이 수많은 내용들 중에 스토아 네, 철학의 지금 많은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어 독자들도 스토아 철학의 에픽텍토스나 아우렐리우스가 썼던 얘기를 보면 반론하기도 쉽지 않죠. 왜? 2500년 전에 현자들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옮겨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마음도 공범이다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마음도 공범이다를 옮기려면 마음도 공범이다가 내 마음에 완전 훅 들어와야 되거든요. 완전히 들어와야 돼.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거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글과 마음도 공범이다가 어느 정도의 몇 가지는 연관이나 연결이 되어야만이 우리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글을 쓸 때. 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똑같은 문장을 옮기더라도 마음도 공범이다라는 거를 옮기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라는 걸 옮기는 것 또 다른 차원이에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마음도 공범이다라는 정도까지를 옮기면 스토아 철학의 깊이를 우리가 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쓰시는 거. 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제가 지금 그 수영장 관련해서 스토아 철학을 하나 옮겨놨잖아요. 네. 이게 왜 옮겨놨겠어요, 소장님? 스토아 철학, 네. 수영을 하는데 네. 끈기 있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끔 하기 싫을 때 네. 스토아 철학 그 내용을 보면서 끈기 있게 계속해야 돼 이런 채찍질. 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뭐 스토아 철학 매니아도 아니고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책, 그, 수영장 2년, 3년 다니는 과정에 계속 일기를 썼다고. 근데 그때 쓸 때 스토아 철학은 없었어요. 음, 그때는 제가 스토아 철학을 읽을 때가 아니니까. 제가 현실적인 글쓰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기를 쭉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영장 갔다 온 날은 무조건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비 출판을 하려면 스토아 철학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출판사한테 동의를 얻으려면 내 돈 안 들고 내가 출판사한테 돈을 받고 책을 출간하려고 하다 보니 출판사가 좋아할 만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스토아 철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 네, 그냥 수영 일지만을 썼다면 출판사가 절대로 저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책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죠. 아,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명료한 객관적 소재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스토아 철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읽고 있는 책이 스토아 철학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여기에서 두 가지의 논점이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자기가 글을 써서 그냥 뭐 블로그에 올리거나 그냥 자기 출판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300부, 500부 찍겠다 내 돈. 그러면 수학 철학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저도 그냥 수영 갔다 온 일기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쓴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출판사가 나한테 계약금 주고 출간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지금 이제 너무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소장님의 글도 지금 스토아 철학을 지금 가져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넣었다가 다음번에 안 넣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소장님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제나 소재가 명료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첫 8주차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소재의 명료함에 스토아 철학 하나를 뭐 집어넣으신다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스토아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장님의 글을 계속 쓰셔야 돼요. 스토아 철학은 소재가 명료해졌죠.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그런데 두 번째 소재는 저는 명료하죠. 수영장하고 스토아 철학. 소재가 너무 명료하잖아요. 그죠? 네, 수영장과 스토아 철학. 소재가 명료한 건 두 개 갖고 왔어요. 왜? 출판사한테 동의 받으려고. 내 돈 들여서 책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 쓰신 게 스토아 철학을 하나 갖고 오지만 지금 소재는 불명확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소재가 좀 불명확하다는. 스토아 철학만 명료해지는 거죠. 스토아 철학을 만약에 넣어서 글을 쓰신다면. 네. 의미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게 소재의 명료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걔가 뭐 어디서나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물어보면 그냥 소재를
객관적으로 가져라. 예를 들자면, 어, 엊그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분이 글은 다 써놨는데 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한 1년 반 전에 1년 전인가 수업을 들으셨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연락이 와서 투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수업료 받고. 근데 투고했는데 바로 계약됐어요. 잘하셨네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하고 이제 연관되니까 그분은 소재가 너무 명료했어요. 그분은 뭘 지금 하고 계시냐면 예, 택배, 배송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배송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배송 비즈니스를 에이전시 해주고 있는 분이셔요. 네, 그런데 배송 관련 책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도 저한테 말해줘. 음, 그래서 제가 배송 관련해서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하고 글을 그 출간 기획서를 조금 바꿔드리고 하니까 바로 기획 출간이 된 거죠. 그 계약이 된 와, 거죠. 너무 기뻐하셔서 그냥 뭐 난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저도 기분 너무 좋죠. 네. 네, 여튼 그게 뭐냐면 출판사가 봤을 때 아, 이분은 배송 관련 글을 쓰시는구나. 근데 그것도 음, 희소성도 있었어. 배송 관련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것도 조금은 출판사도 고민하겠지만 배송 관련 책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조회해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게 소재의 명료함인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장님이 지금 계속 이 글 쓰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 맞는데 출판사한테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사 일로는 조금은 제가 봐도 조금은 허들 넘기 그냥 자비 출판은 충분히 되고 좋은 글로 남아 있고 주변의 지인들은 좋아하실 글이에요. 왜냐하면 소장님의 일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서 소장님이 저번에 상담 일지 관련돼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랫동안 네, 상담 일지 많다. 네, 그걸 가지고 스토아 철학하고 한번 연계시키면 제가 볼 때 한 7, 80% 이상은 허들 넘을 것 같아요. 출판사도. 네, 감사합니다. 예. 스토아 철학에서 바라본 상담 일지라든지 뭐 간단한 가제로 본.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상담해주는 내용을 스토아 철학에 있는 지금 읽고 계신 이런 우리 책에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속 이 책을 뭐 한 400페이지 되는 거를 보면서 적절한 문장을 집어넣는 거죠. 그 상담 일지. 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저 배송 관련해서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기획 출판 안 되면 제 목숨 건다고 했을 정도에 제가 네, 출간 네, 계획서 써주면서 이거는 출판사가 이건 싫어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재가 명료하고 소재도 희소성이 있다. 진짜 네. 바로 이틀 만에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 곳에서. 와, 대단하셔. 네네. 근데 결국은 소재의 명료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글쓰기 연습은 계속 하시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쓰신 글 절대 버릴 글도 아니고 나중에 아마 소장님이 이 글도 분명히 책으로도 낼 수 있어요. 이 책으로 꼭 뭐 기획 출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책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소중한 소장님의 개인 일상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출판사를 한번 허들을 넘겠다고 고민하시면 저번에 말씀했던 상담일지하고 꼭 한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얼핏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담 일지를 지금부터 하시면 제가 그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출판사 허들을 넘기 위해서 지금 그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작가님, 상담 일지는 내용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상담 관련된 책을 출판을 다 못하고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고 좀 가볍게, 그죠? 네. 상담, 상담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제가 수업을 하셨던 분 중에 심리학 박사만 지금 제가 새해도 13분 정도 됐거든요. 그분들이 네,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네, 상담 관련해서 그분들 개인적인 일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건 충분히 다 가명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조금 비틀면 그거는 그분들이 전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만 이름 가명 쓰거나 뭐 A라고 하거나 그 상황을 뭐 그분이 안산 산다 그러면 서울시청에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변동시키면 절대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게 저작권에 그분한테도 전혀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되게 자존심 상할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네, 네. 그걸로 허들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해물을. 네, 충분히 잘, 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열심히, 네, 네, 심리학 책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책 한 편인가 봤어요. 우리 네, 수업하신 분들 말고. 대부분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네. 좀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얼핏 제가 한 2년 전인가 봤는데, 아, 상담을 하신 거 그냥 그대로 쓰셨구나. 그런데 가명 쓰고 뭔가 상황을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죠. 아마 소장님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똑같이 다 이름 쓰고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버리면 그분한테 상처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상담했었던 분한테 그걸 조금이라도 우회적으로 그분한테 유용하게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쓰게 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스트럭처를 알겠습니다. 한번 집어 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네, 다음 주에는 네, 네. 2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요일에 합니까? 하시죠. 일단 당분간 화요일.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네. 화요일 맞죠? 네네, 오늘 화요일처럼. 네. 네, 네. 그러면 그때가 9월, 잘 9월 알겠습니다. 9일이네. 감사합니다. 9월 수고하셨습니다. 9일요. 네. 9월 9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